논리와 감성이 조화된 글로 상대방을 사로잡아라. 안녕하세요. 해외과학의 도서관에 사서 K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강미은님의 글쓰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글쓰기는 새로운 개인의 능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비롯해 브런치라는 플랫폼은 작가로서의 개인의 포부를 담을 수 있고 본인의 이야기를 담당히 풀어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저 또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포스팅도 있지만 독서 후기를 비롯해 저의 일상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는 종종 어려움에 막히곤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포스팅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글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질까 등 이러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것이 그렇듯 여러 작가님들이 그러하듯 몇 번의 탈고를 거치지 않고 업로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포스팅 이후 새롭게 읽어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을 하곤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 글쓰기의 기술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 강미연님은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분명하고 명쾌해야 한다. 논리적인 글에는 무엇보다 핵심 메시지가 잘 살아있다. 또한 일기가 아닌 이상 글은 독자를 위해 써야 한다. 다시 말해, 읽는 사람을 위해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비즈니스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저는 글쓰기의 기본 중의 기본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기가 아닌 이상 글은 독자를 위해 써야 한다는 부분이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크게 보면 총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위한 글쓰기의 6단계에 대해서, 2부에서는 그 글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보고서나 기획서, CEO의 신년 인사말 등 비즈니스 글쓰기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뻔하기도 했지만 작가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풀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1부와 2부의 내용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부의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해외과학에 들려주는 강미연님의 글쓰기의 기술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핵심 메시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글을 쓰기 위해, 이를테면 보고서를 쓰기 위해, 기획서를 쓰기 위해, 칼럼을 쓰기 위해, 논술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오질 않는다. 괜히 책상 위만 정리하다가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여전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마침 걸려오는 전화. 친구와 한참 동안 통화를 하다가 끊고 나니 잠시 잊고 있던 글쓰기의 부담이 더 커진다. 생각은 정리가 안 되고. 그래, 억지로 쓰려고 한다고 써지는 건 아니야. 차라리 잠시 나갔다가 오기로 한다. 밖에 나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지. 하지만 막상 나가서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린다. 다시 돌아와 보면 숙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다시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해보지만 점점 더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인터넷 서핑만 줄기차게 한다. 온갖 뉴스는 물론이고 평소에 잘 안 가던 사이트까지 다 들여다본다. 그렇게 한참을 보내고 나니 이번엔 오래간만에 컴퓨터 안에 파일을 깨끗이 다 정리한다. 폴더를 만들어 파일을 분류하고 오래된 파일은 삭제하고 덕분에 컴퓨터에 있는 자료는 말끔히 정리되었다.
뭔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피로감이 쌓여 조금 쉬기로 한다. 쉬는 동안에도 누가 뒷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두통이 따라다닌다. 그러다가 하루가 간다. 마감 날짜는 점점 더 다가온다. 하루는 또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이제는 밤을 샐 수밖에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한다. 그래. 지금까지는 시간 낭비를 했지만 하루 이틀 밤만 새면 금방 쓸 수 있을 거야. 각오를 다지면서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나 에너지를 충전하기로 한다. 하지만 노르고 들어오니 부담만 더 커진다. 그러다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몰려 억지로 생각을 짜내면서 글을 쓴다. 글을 쓴다기보다 괴로워하면서 종이의 분량을 채워간다. 왜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해본다. 그렇게 억지로 채워놓은 보고서 혹은 기획서, 칼럼,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 일단 제출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또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아득해진다. 어떤 종류곤 글을 쓰는 건 참으로 고역이다. 인생의 괴로움을 배가시키는 길인 것만 같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글 쓰는 일을 멀리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은 대체로 이렇다. 글쓰기를 즐기기는커녕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고역을 치른다. 글쓰기에 대한 기억은 어린 시절 개학을 앞두고 두 달치에 밀린 그림 일기를 며칠 만에 다 써야 했던 악몽과도 연결이 된다. 당장 내일까지 특정한 주제로 글을 하나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선뜻 응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부담부터 느낀다. 단지 부탁을 하는 글이라면 거절하고 안 쓰면 그만이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또 사보에 넣을 글을 써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수 있다. 또 칼럼 청탁이 들어오면 시간이 없다거나 글재주가 없다는 겸손의 말로 거절할 수 있다. 전문가가 전문 분야만 잘하면 되지 잡글은 뭐하러 쓰냐며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글을 쓰는 것이 두려워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힘든 글쓰기의 첫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머릿속에서의 난상토론이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한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회오리가 몰아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글쓰기를 준비할 때 머릿속에서는 회오리가 불게 된다. 한바탕 회오리가 친 다음에야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실타래가 풀린다.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올이 풀리면 그 다음에는 자연히 따라 나오게 된다. 첫 단계에서 한 올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글쓰기의 관건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계획은 막연히 몇 페이지를 언제까지 채워야겠다는 계획이 아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한 계획이어야 한다. 또한 글의 자세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계획이어야 한다. 이는 전체의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단계이다.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생각하면 된다. 계획 단계에서는 우선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머릿속에서 난상 토론을 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글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의 요지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아무리 긴 내용의 글이라도 핵심만 압축하면 두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의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훈련시켰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25개 단어 이내로 요약해보라. 박사 논문의 주제에 대해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로 길고 장황한 설명은 빼고 25개 단어 이내로 요약해보라고 했다.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라도 25개 단어 이내로 요약될 수 없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주제라 하더라도 자신의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보라고 훈련을 시켰다. 아무리 복잡하고 방대한 박사 논문의 주제라 할지라도 25개 단어 이내로 요약해 어머니에게 그 내용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핵심적으로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던 나에게 25개 단어 연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학생들은 주절주절 길게 늘어놓지 않고 핵심만 가장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모두 고심을 했다. 수업 시간에 토론이나 질의응답을 할 때에도 25개 단어 이내로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라도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는 것은 노력하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가장 많이 하던 것이 문단 요약 아니었던가. 시험 문제에서도 한 문단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지문을 찾아내야 하지 않았던가. 뚜렷한 핵심 메시지를 세운 후에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내용 구상 시에는 반드시 독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쓰기다. 평소에 많이 읽는 것은 쓰기의 밑거름이 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읽어둔 내용은 글을 쓸 때 글의 깊이를 더해주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한다. 그리고 지금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읽는 것은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글쓰기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하나다.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써봐야 한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글쓰기 훈련 방식이다. 미국 작가 스티븐 킹이 쓴 유혹하는 글쓰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책을 별로 안 읽는, 더러는 전혀 안 읽는 사람들이 글을 쓰겠다면서 남들이 자기 글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작가가 되고 싶지만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꼬박꼬박 5센트씩 모았다면 지금쯤 맛있는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솔직히 말해도 될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글을 쓸 시간도 없는 사람이다. 스티븐 킹은 캐리, 미저리 등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낸 미국을 대표하는 출판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런 작가가 강조하는 글쓰기 비법도 역시 바로 많이 읽고 많이 쓰기다. 글을 많이 안 읽으면서 잘 쓰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 밑에서 물고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컵에 물을 부을 때 컵이 차야 넘치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도 나올 수 있다. 인풋이 없거나 부진한데 좋은 아웃풋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글을 꾸준히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 쓸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읽은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독서만 많이 하고 글쓰기를 멀리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글을 쓰기 쉽다. 또 독서를 하지 않고 글만 쓰는 사람은 자기만의 아집에 빠지기 쉽다. 송나라의 유명한 문장가 구양수는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고 했다. 이것이 이른바 삼다설이다. 즉 남이 쓴 글을 찾아서 많이 읽고 스스로 사색을 하면서 많은 글을 쓰다 보면 자연히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글을 많이 읽으면 글을 보는 눈도 생긴다. 어떤 글이 진부한 것이고 어떤 글이 새로운 것인지 죽어있는 글과 살아있는 글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눈에 번쩍 뜨이는 좋은 글을 발견할 때의 기쁨도 느낄 수 있다. 그저 그런 글, 구태의연한 글, 식상한 글들은 머릿속에서 종을 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그런 글을 읽는 것도 살아있는 경험이 된다. 어떤 글이 나쁜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방식의 좋은 글은 머릿속에서 딩동댕 종을 울리게 한다.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이다. 마치 어두컴컴한 바다를 헤엄치다가 보석같이 영롱한 빛깔의 열대어를 본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과 같다. 논리를 전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중에서 주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글의 구성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자연적 구성에는 시간적 구성과 공간적 구성이 있다. 시간적 구성은 여행기 같은 글을 쓸 때 자주 사용이 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자칫 글을 아마추어로 만들 위험이 있다.
회사 등산 모임에서 지리산을 다녀온 후 회사 사보에 지리산 등반기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리산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량리역에서 새벽 5시에 만났다라고 하는 식이다. 청량리역에서 만나 기차를 타고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점심은 어디서 먹었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정작 지리산에 관한 이야기는 한참 후에야 나온다. 이 경우 행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서툰근처럼 보일 위험성이 있다. 공간적 구성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대상을 설정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비교와 대조는 글쓰기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밖에는 3단, 4단, 5단 구성 등이 있고 논리적 구성에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괄식이 있다. 글의 전개 양상은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 배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다. 이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연역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일반적인 이야기로 옮겨갈 수도 있다.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 들고 난 후에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짚어가는 방식이다. 이때에는 가급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면 한 줄도 쓸 수가 없다.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 자료를 많이 봤는데도 막상 쓰려고 하면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글쓰기의 고수들도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대단한 고수나 완전 초보들이 글쓰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그 일을 해보지 않았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그 두려움이 많이 가시고 계속 해볼수록 두려움은 사라진다. 글이란 수학같이 맞고 틀린 것을 결정지을 잣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써봐야 한다. 일단 초고를 쓰는 것이 본격적인 글쓰기의 시작이다. 이 단계에서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 나가보자. 이 단계에서는 문법이나 맞춤법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문법이나 맞춤법, 자세한 표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글을 계속 써 나가기가 힘들며 나중에 수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이 좀 거칠더라도 내용의 핵심만 잘 전달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쓰면 된다. 내용이 곁가지로 새지 않도록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논리적으로 잡아나가야 한다. 사실 초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언제든지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쓴 것을 끝까지 고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건 없으며 자신이 쓴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다. 불필요한 걱정은 초고를 쓰는데 장애물이 될 뿐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부어보자. 비유를 하자면 중요한 회의 시간에 촌철살인의 멋진 말 한마디를 하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막상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회의가 끝나는 것과 같다. 촌철살인의 한마디 멘트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명문장을 쓰지 않을 바에야 아예 안 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오만한 태도다. 초고를 쓸 때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글을 쓰면서 설익은 공식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기 전에 폭넓은 정보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된다. 가사와 멜로디는 올바른데 어쩐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노래가 있다. 항상 열창을 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분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 노래엔 영혼이 들어있지 않아. 노래의 음정이나 박자는 얼추 맞는데 감정과 영혼의 무게가 들어있지 않아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이다. 좀 어설프더라도 영혼이 실려있는 노래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몸이 건조하게 악보에 맞춰 부르는 노래는 매력이 없다. 글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다. 처음 쓸 때는 문법과 맞춤법에 얽매이지 않고 영혼이 담긴 글을 쓰도록 애써야 한다. 핵심 메시지에 대해 무조건 주장만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주장을 말이 아니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글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독자들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이 정책은 정말로 나쁜 정책이구나 하고 느낄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공감을 해야 흡인력이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글은 솔직해야 한다. 생명력이 있는 글이란 솔직함에서 우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솔직함만 가지고 글이 되진 않는다. 솔직함과 함께 냉정함도 필요하다. 자신의 주장을 솔직하게 드러내다가 지나치게 흥분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솔직하지만 담담하고 냉정한 어조로 사물을 분석해야 한다. 솔직함과 냉정함,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조화된 글이 좋은 글이다. 첫머리에서 효과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자. 그리고 끝머리에서는 핵심을 총괄하여 강한 인상을 주자. 살아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첫머리와 끝머리를 강조하는 것이 좋다. 글의 시작 부분이 밋밋하고 끝부분은 흐지부지하다면 읽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독자가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면서 다음을 읽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었을 때 마음에 강하게 남는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머리와 끝머리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글의 시작 부분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읽기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읽어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시작 부분을 보고 끝까지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구태의연하고 추상적인 말로 가득 찬 첫머리를 보면 더 이상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글은 논술 채점장에서처럼 할 수 없이 읽어줘야 하는 경우라도 이미 글에 대한 기대나 매력은 거의 사라진 다음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글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을 인상적으로 만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상적인 인용구 사용, 질문 형식, 놀랄만한 통계 자료 제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소개 등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다. 단 에피소드나 인용구 등은 전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와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해도 연관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직장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서 소크라테스의 너무도 바쁜 삶의 허망함을 경계하라와 같은 인용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인용구를 잘 쓰면 주목을 끌면서 글의 주제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인용구를 글의 첫머리에 쓴 사례를 보자. 조선일보 진성호 기자는 신문 산업의 위기에 대한 글을 쓰면서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신문업계 사람들은 과거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신문 한 부를 사볼 수 있다니 희한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사이는 신문 한 부 값으로 스타벅스는 고사하고 일반 커피도 한 잔 먹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커피업계는 커피값을 올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신문업계는 그러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디우 존스사 수석 부사장 겸 전자출판그룹 사장인 고던 크로비치의 지적이다. 이런 지적을 읽는 것은 무척 고독스럽다. 신문 산업의 위기를 지적하기 위해 커피 한 잔과 신문의 가격을 비교한 인용이 흥미롭다. 스타벅스를 대표 선수로 커피업계는 커피 한 잔을 5,000원까지 받는 감성 마케팅에 성공을 했다. 점심은 라면을 먹어도 커피는 5,000원짜리 스타벅스를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신문은 한 부에 500원씩 해도 잘 팔리지 않는다. 신문 산업이 위기를 논할 만큼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위에 실린 다우존스 부사장의 인용구는 매우 효과적으로 첫머리에 사용이 되었다. 또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글도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호기심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선을 잡아끌기도 한다. 동아일보 고승철 부부장이 쓴 낙하산 CEO 마음은 콩밭이라는 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한다. 정치인 출신의 어느 공기업 사장을 만났을 때다. 경영 상황 및 몇 가지를 물어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대신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묻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다. 화제를 돌려 정치 현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 사장은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신명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에 언제 들어가 보고를 했다느니, 여권의 진짜 실세는 누구라느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그의 더듬이는 온통 공부에 쏠려 있었고 금배지를 달겠다는 야망은 여전한 듯 보였다. 자기가 맡은 기업은 관심받기였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그 공기업은 잘 굴러가고 있었다. 독점 사업을 벌이는 데다 경영 환경이 괜찮은 덕분이었다.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은 고약한 리더가 이끄는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낼 때가 가장 고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훌륭한 리더를 앉히면 훨씬 양호한 실적을 낼 텐데 무능한 리더가 흑자 실적을 앞세워 쫓겨나지 않을 구상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 공기업 사장이 바로 이런 고약한 리더에 속하지 않을까. 공신이라는 이유로 거대한 알짜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노금처럼 받았으니. 이 글은 거창한 말투로 21세기를 거론하며 구태의연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친근하게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가 현재 공기업의 문제라는 구조적인 부분까지 비판하는 논리로 연결이 된다. 공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짜고짜 첫머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는 글이다. 놀랄만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호기심을 일으키는 한 방법이다. 이때 통계 자료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훨씬 효과적이다. 강준만 교수가 한국일보에 쓴 신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글의 첫머리를 보면 놀랄만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승용차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보유한 승용차보다 많다고 한다. 이걸 신문에서 읽으면서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바로 어제 무슨 글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신문도 좋고 학자들의 논문도 좋다. 국가 간 비교 사례를 보라. 예외 없이 선진국가의 비교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와 비교하는 법은 없다. 비교 대상은 죽으나 사나 미국, 일본, 유럽이다. 모처럼 예외를 만났으니 어찌 반갑지 않으련만 그런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긴 선진국과의 비교 중독도 무슨 큰 의미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닐 것이다. 그냥 습관이다. 그 습관 때문에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포로가 되곤 한다. 잠시 글로벌 스탠더드를 잊고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보자. 심정 민주주의라는 딱지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 심정은 외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다. 지극히 한국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승용차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보유한 승용차보다 많다는 것은 재미있는 통계 자료다. 이런 통계 자료는 독자들에게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무엇일지 기대하게 만든다. 이 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지루한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면 구태의연한 길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초고에서의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교정 작업이다. 부족한 1%를 채우는 교정으로 글이 완성된다. 좋은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다시 한번 교정해야 한다. 이는 마치 좋은 부동산의 조건에 대해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초고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썼다면 거기에는 항상 빈틈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글을 교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2단계에서는 글의 주제도 재검토해 봐야 한다. 내용이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도 체크해보고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문장과 단어가 있다면 걸러낸다. 글을 힘들게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필요한 부분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잘라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들여 썼기 때문에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잘 잘라냈느냐에 따라서 글의 질이 달라진다.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 교정의 기본이다. 무엇을 남겼는가가 중요하지 무엇을 잘라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소설가 스티븐 킹은 글을 쓸 때 수정본은 초고 마이너스 10%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켰다고 한다. 초고를 쓴 문장에서 10% 정도는 과감하게 덜어내야 완성된 글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고는 생각나는 대로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많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이런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교정 작업이다. 비즈니스 글쓰기라면 초고에서 덜어내는 비중이 적어도 20에서 30%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는 상대방의 시간을 쓸데없이 갉아먹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점 요인이기 때문이다. 질에 자신이 없다고 양으로 승부한다면 똑똑하고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